가장 중요했던 로마의 건국자, 로마의 1대 왕은 누굴까요? 바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왕정 시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기둥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 세 가지의 기둥은 세 가지의 기관을 말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안녕하세요, 춘닥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의 시작의 배경인 로마의 건국 신화와 그 다음에 로마 건국 당시의 이탈리아 반도의 상황, 강성했던 두 선진 민족인 에트루리아인과 그리스인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드디어 로마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겠죠. 로마사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로마라는 나라는 총 3번의 변화를 거친 그런 정치 체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었죠. 그게 첫 번째가 뭐였었죠? 로마 왕정입니다. 자, 로마 왕정에서 로마 공화정, 그리고 로마 제정, 이렇게 3단 변신을 하는 그런 나라인데, 가장 첫 번째인 로마 왕정 드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왕정은 기원전 753년부터 기원전 509년까지 총 244년간이라는 기간으로 알려져 있고, 총 해서 7명의 왕이 로마 왕정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에 왕이 7명이 있었기 때문에 각 순서별로 왕들을 살펴보면서 로마 왕정을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가장 중요했던 로마의 건국자, 로마의 1대 왕은 누굴까요? 바로 로물루스입니다. 로물루스란 이름 자체가 바로 로마죠. 그래서 로물루스가 세운 나라다 해서 바로 로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1대 왕 로물루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알바론가에서 그런 숙부를 무찌르고 이제 복수에 성공을 했던 로물루스는 쌍둥이였던 레무스와 함께 다시 알바론가 근처의 땅인 로마에 정착하면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먼저 로물루스는 로마에 어떤 7개의 낮은 언덕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낮은 7개의 언덕 중에 좀 상대적으로 중앙에 위치하고 넓고 평평한 그 언덕을 팔라티누스 언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물루스는 먼저 형이기도 하고 팔라티누스 언덕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팔라티누스 언덕 밑부분에 밑에 또 언덕이 있었는데, 팔라티누스 언덕 밑에 있는 언덕을 아벤티누스 언덕이라고 했었는데, 그 아벤티누스 언덕에 로물루스의 동생이었던 레무스가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하늘 아래 2개의 태양은 없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역시나 이 알바론가를 무찌르고 나서 다시 권력을 차지하게 된 이 둘에게는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곧 대립을 하게 되고, 레무스가 자꾸 로물루스의 영역을 넘는다는 그런 구실을 가지고 로물루스가 레무스에게 쳐들어가서 레무스를 결국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권력 다툼은 종료가 되고, 단 하나의 태양, 결국 로물루스가 유일한 왕으로서 이 로마를 건국하게 되는 것이죠. 자, 로마 건국 당시에 로물루스의 나이는 약관의 나이도 미치지 못한 18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죠. 자, 그러면 로마 왕정 시기의 어떤 국정 운영의 체계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왕정 시기에는 크게 3가지의 기둥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 3가지의 기둥은 3가지의 기관을 말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왕, 그리고 원로원, 세 번째가 민회입니다. 로마 왕정 시기의 로마의 어떤 전반적인 국정 운영은 이 대표적인 3기관에 의해서 운영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의 왕부터 먼저 보겠는데요. 제가 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로마의 왕 같은 경우는 아시아의 세습제 왕과 좀 다른 개념이라고 말을 했었죠. 그것이 바로 이런 이유인데, 바로 로마의 왕 같은 경우는 민회에서 선출되는 선출직이었습니다. 사실 선출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민주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죠. 민회에서 선출,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한다는 뜻인데, 어찌됐든 아시아의 어떤 세습제 왕 같은 경우는 물론 신하들이 동의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왕이 세자를 책봉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로마 시기의 로마 왕정 같은 경우는 민회에서 선출을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출직 총리 이런 느낌이고, 역시나 로마 왕정에서 왕도 종신직이었기 때문에 종신직 총리제 이런 느낌을 약간 갖게 되는, 그래서 아시아의 세습제 왕정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역시 왕도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제의라든지 군사, 정치 이런 부분에서 모두 최고 책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왕이었기 때문에 결국 권력의 정점은 여전히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신 총리직과 같은 왕이긴 하지만 역시나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바로 그 유명한 로마의 원로원입니다. 사실 로마의 원로는 굉장히 유명하죠. 공화정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나중에도 끝까지 원로원은 존속을 하면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로마의 원로원 같은 경우는 초기 로물루스가 건국했던 로마 왕정 시기에는 총 100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추후에 이 원로원의 의석수는 계속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당연히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하여 커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원로원 같은 경우는 아마도
당시의 유력자들의 어르신들이 주로 선별이 되어가지고 뽑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일종의 귀족과도 같은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소수 엘리트 집단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집단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왕에게 어떤 정책의 입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민회의 투표를 거치지 않는, 그러니까 선출직이 아닌 그런 어떤 유력자들이나 귀족들이 선택되어서 참가가 되는 그런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원로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나중에도 보면 입체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어쨌든 왕의 어떤 권력의 독점을 견제하는 역할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소수 엘리트 집단이라는 자부심도 있었기 때문에 소수 엘리트 집단이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정책 입안의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민회와 함께 의견을 조율해서 법안을 제출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차차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관은 바로 민회입니다. 자, 이 민회 역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민회들이 형성되게 되는데,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통칭해서 로마 민회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의 민회는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진 누구라도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말하고, 물론 귀족으로 대표되는 원로원이기 때문에 로마의 민회 같은 경우는 로마의 평민,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진 평민으로 좀 대표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의 민회 같은 경우도 역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특히나 왕이나 원로원에서 조언 등을 통해서 정책을 입안을 하게 되면 이 정책 입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는 역할을 민회가 갖고 있었고, 또한 그런 왕이라든지 아까도 말했듯이 정부의 관료들 이런 것들을 선출하는 역할도 민회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와 비슷하게 민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로마의 왕도 선출하고 정부의 관료들도 선출을 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정책을 입안을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로마의 중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전쟁을 뭐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과 또 외교에서 뭐 강화를 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 승인은 민회의 의결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 민회의 권한이 상당히 강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런 어떤 민회의 권한이 강하게 부여됨으로써 이 세 가지의 기관 역시도 어느 정도 견제를 통해서 정치가 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 체계를 개편했던 로마의 1대왕 로물루스는 그 두 번째로는 인구 구조의 개편에 또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물루스가 데려왔던 라틴족 같은 경우는 당시에 남자의 비율이 높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떤 인구 구조의 불안정성은 고대 사회에서 주류가 아닌 민족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알바론가가 원래 라틴족의 원류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로물루스와 레무루스가 알바론가를 무찌르고 뭐 그 왕을 다시 세워주고 본인들은 여유 있게 무슨 로마에 와서 뭐 로마를 건설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신화에서는 로물루스를 신성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알바론과 이런 라틴족의 주류에서 밀려난 민족들이 옆에 있는 로마에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만큼 약간 당시 로물루스의 라틴족인 로마인 같은 경우에는 여자의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뭐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자의 부족으로 인해서 여성과의 혼인이 굉장히 절실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물루스는 인근의 부족들에게 우리가 당신네 여인들과 혼인을 하고 싶다, 혼인을 허락해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과 간청을 여러 번 시도하였지만 역시나 아무 힘도 없고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민족에게 자신들의 여인들을 내어놓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민족들이 그런 로물루스의 간청을 거절하게 되고, 할 수 없이 로물루스는 굉장히 재밌는 또 계책을 짜게 됩니다. 고대 사회는 종교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축제가 아주 성대하게 열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임금 부족들을 초대해서 함께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물루스가 당시에 종교 축제를 열게 되고, 이 축제를 주관하면서 로마 인근에 살고 있었던 다른 민족인 사비니족이라는 이 민족이 있었는데, 이 사비니족을 초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의 종교 축제를 함께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비니족들이 그러면은 뭐 호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오케이 알았어 로마인, 그러면 우리도 같이 한번 축제를 즐겨보자 이렇게 해서 무방비 상태로 로마에 찾아와서 같이 축제를 즐기게 되는데, 이 틈을 타서 로물루스가 사비니족의 여인들을 기습적으로 강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비니족은 사실 기습을 받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축제 시기였기 때문에 놀랐겠죠. 그래서 일단은 얼떨떨하게 로마인들에게 그런 자신들의 여인들을 뺏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그런 여인들을 강탈해서 일단은 재빠르게 로마의 본거지로 돌아가게 되고, 사비니족들은 놀랬지만 다시 가슴을 쓸어 내리고 그 다음에 전열을 재정비해서 자신들의 여인을 되찾아와야겠죠. 그래서 다시 로마에게 쳐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로마인의 입장에서도 자신들 자손이 살아남아야 나라가 살아남는 것인데, 여인들이 없으면 애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했던 그 사비니족의 여인들을 사수해야 했기 때문에 사비니족과 치열한 전투를 여러 번 치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것은 여기서 사비니족이 이 전투를 멈추게 한 가장 주인공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비니족의 여인들입니다. 자, 지속되는 전투 속에서 이 사비니족의 여인들이 오히려 계속 전투를 지속하고 있는 이 본인들의 원래 민족이었던 사비니족을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전투를 제발 그만해 줄 수 없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비니족 여인들이 간청을 하니까 사비니족 역시도 더 이상 이 사비니족 여인들을 데려올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뭐 사실 자기들은 잘 지내고 있으니 우리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전투를 멈추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고 화평을 드디어 맺게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로마인들이 정말 너무나도 본인들도 절실했기 때문에 이 사비니족 여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식 아내로서 정말 성실하고 견실하게 그들을 아내와 부인으로서 대해준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비니족의 여인들이 로마인들에게 좀 감복한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좀 재밌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비니족과 로마인들이 화평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를 계기로 로물루스는 사비니족에게 합병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전투가 계속 지속될수록 사비니족이 좀 밀리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비니족 역시 본인들도 손해는 볼 게 없다는 생각으로 이 합병에 응하게 되는데, 여기서 로마인들의 가장 큰 강점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바로 로마인의 개방성, 로마인의 관용성이라고 불리는 로마의 강점인데요. 사실 분명히 전투에서 로마인들이 우세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고 사비니족이 분명히 뭐 합병에 응했다고는 하지만 로마인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고대 사회의 특징을 감안하면 사실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는 것이 지금의 우리 현대 사회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작용됐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막 고대 사회는 막 이기면 다 죽여버리고 막 다 노예로 삼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막 불태우고 이런 식으로 사실 고대 사회는 좀 더 적나라하고 잔인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당시에 로마는 사비니족과 합병을 굉장히 동등한 입장에서 진행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도 사비니족이 이민족이었지만 전혀 거리끼지 않고 로마의 시민권을 나눠주고, 또 사비니족도 유력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유력자들에게도 로마의 가장 중요했던 그 귀족 정치의 핵심인 원로원의 의석을 사비니족의 유력자들에게도 똑같이 제공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로마인들의 관용성, 로마인들의 개방성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 입장에서는 당시에 인구 구조가 불안정했고 또 인구도 적었기 때문에 인구를 늘리는 그런 개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이득과 득실을 계산을 해서 고려했던 행위일지 모르겠지만 당시 고대 사회가 굉장히 폐쇄적이었던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런 로마인들의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로마가 정말 대제국으로, 정말 초유의 천년의 제국으로, 강대국으로 팍스 로마나로 불릴 수 있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많은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역사가였던 플루타르코스는 그의 저서 영웅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패자들조차 자기들에게 동화시키는 이 방식만큼 로마의 강대화에 이바지한 요인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자신들만의 관용성 이런 방식으로 로마는 사비니족과 합병을 하게 되고, 사실 사비니 왕도 그래서 당시에 로물루스와 함께 두 명의 왕체제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 사비니족의 왕이 얼마 뒤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로마는 로물루스 1인의 왕체제로 지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물루스는 계속해서 전투를 지속하고 여러 부족들을 또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 로마인의 특유의 개방성 방식을 계속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민족을 또 흡수를 하고 자신들이 전투에서 승리한 그 민족들을 또 동등한 입장에서 어느 정도 로마인의 관용성을 적용해서 민족을 흡수하거나 합병을 하게 돼서 영토를 늘리고 또 인구를 증가시키고, 이런 기조를 계속 지속하게 돼서 로마가 차근차근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자, 당시에 이 로물루스의 왕은 정확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사실 전투에 어느 정도 능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군대 조직도 개편을 어느 정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유명한 로마의 백인대 역시도 로물루스가 창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대라 하는 것은 백인 단위로 이루어진 조직, 로마 군대 조직이라고 알려져 있죠. 로마 군의 등뼈라고도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이 백인대는 추후 로마 군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중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조직인데, 역시 로물루스가 창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물루스 재위 39년 만에 벼락과 함께 로물루스 왕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신화는 끝을 내게 되는데요. 사실 뭐 로물루스가 굉장히 젊은 시기에 왕이 되었고 39년, 치세 39년 만에 사실 사라졌다는 것은 좀 이르게 사라진 감이 있는데, 아마도 뭐 병사들에게 암살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전쟁 중에 사망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로마의 일대 왕이었던 로마의 건국자 로물루스는 이렇게 극적으로 사라졌다고 신화에는 남아있게 됩니다.